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자, 그럼 이제 힘내서 페이즈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비주얼 슬램에 대해서 이제 아까 알아봤던 걸로는 단한 카메라가 있고 양한 카메라가 있고 뎁스 카메라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제 단한 카메라와 이제 모든 이제 비주얼 슬램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비주얼 슬램의 알고리즘을 정말 압축을 시키자고 하면은 이제 인풋 데이터는 2D 디지털 이미지가 나오고 이것을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처리를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위치 정보가 나온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 프레임마다 이렇게 도는 선순환 이제 이런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요. 양한 카메라의 경우는 이제 카메라가 두 개다 보니까 이미지를 두 개를 받습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피처를 뽑아서 트라이앵귤레이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포토메트릭 에러를 이용해서 디스파리티를 구해서 뎁스 이미지를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넣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디스파리티로 뎁스 이미지를 구하는 경우가 이제 좀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Z 카메라도 아마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 뎁스 카메라의 경우는 이제 TOF를 제외하고 나면은 조금 특별한 이제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Structured Light Pattern이라는 거를 쓰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프로젝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빛을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패턴으로 그냥 쏴주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쏘는 것도 있고 점을 쏘는 것도 있는데, 어떤 패턴을 쏘든 일단은 우리의 카메라 시스템은 어떤 모양이 프로젝션이 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2D 평면에 프로젝션 되면 어떻게 프로젝션 될지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완벽한 2D가 아닌 3D 객체가 앞에 있어서 이 프로젝션 모양이 흐트러졌다 라고 하면은 이 흐트러짐을 계산해서 뎁스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이러면 스트럭처 라이트 패턴을 통해서 카메라가 이거를 찍고 그 2D 디지털 이미지에서 알고리즘을 들어가서 거기서 뎁스 이미지를 추출해내고 거기로부터 위치 정보를 계산해내는 그런 방식이 이제 뎁스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TOF는 조금 다른 방식이라서 일단은 지금은 넘어갈게요. TOF는 사실 아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라이다랑 비슷하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막 써본 건 아니라서 조금 이해가 여기가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레이저를 팍 쏴서 레이저가 벽면에 맞아서 돌아오는 그 시간, 그거를 이제 제가 알기로는 TOF, Time of Flight를 줄여가지고 TOF 카메라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바로 3D 뎁스 이미지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방금 이 세 개의 단한, 양한, 뎁스 카메라를 싹 봤을 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 2D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한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거를 하든 비주얼 슬램의 경우에는 2D 디지털 이미지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중요할 것 같아가 아니라, 이걸로 제가 봤었을 때 한 두세 달씩 프로젝트를 하다가 이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셔서 날리시는 분들을 제가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그 대학원에 있었을 때 이제 다들 학생이다 보니까 수업에서 배웠었던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만 짚고 이런 거구나 하고 넘어갔다가, 실제로 쓰실 때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아니면 기본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 이제 왜 이런 에러가 나지를 이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고쳐보려고 소프트웨어 후처리를 하면서 이제 추가로 알고리즘에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이것 때문에 기존의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흐트러지면서 알고리즘의 시간은 더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슬램이 리얼타임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2D 이미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과 카메라 이제 가장 최앞단에, 이제 슬램의 가장 최앞단에 있는 카메라 하드웨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슬램이란 문제를 많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즈 2에서는 저희가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주 목표가 되고요. 디지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고 하면은, 디지털 이미지는 3차원 공간의 정보를
2D로 옮겨 담아서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거를 조금 몇 번 속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차원 공간의 정보를 2D로 옮겨 담는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사진을 찍었을 때 그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3차원 공간의 정보를 다 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이제 3차원 공간의 정보를 유추하거나 추출할 수 있게 그렇게 2D로 옮겨 담은 거를 이제 저희가 디지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이 그림을 보면은 물리적인 단계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오브젝트가 있고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에서 빛이 나오고 오브젝트에 반사돼서 이미징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징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3차원 공간의 어떤 지점에서 빛이 반사가 돼서 왔다라는 거를 이미징 시스템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미징 시스템은 쉽게 생각하면 센서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프로세서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이미징 시스템의 역할은 뭐냐? 3D의 공간에 있는 정보를 2D 디지털 이미지로 바꿔주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슬램 하시는 분들 중에, 슬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CV 하시는 분들 중에 막 입문하신 분들, 아니면은 은근히 꽤 오래 하셨는데도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카메라가 뭘까요? 라고 하면 사진을 찍는 도구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진을 찍는 도구랑 카메라랑은 굉장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비디오도 똑같은 예제예요. 사진과 비디오를 찍는 도구가 카메라다. 맞는 말인데 비주얼 슬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틀린 말이 됩니다. 왜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진을 왜 찍을까요? DSLR을 들고 다니고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사진을 왜 찍냐라고 하면은 사진의 기원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원래는 이제 어떤 환경, 어떤 장면, 어떤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저장을 하고 싶어서 한 거죠. 그 시점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나랑 내 친구가 이제 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저장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카메라를 들어서 사진을 딱 찍고 나면은 그때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그거를 이제 컴퓨터상으로 저장을 한 게 이제 사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제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것도 사진은 똑같고요. 광원이 나에게 비춰서 반사가 돼서 카메라 센서로 가면은 그게 이제 이미징 시스템이 받겠고, 그게 센서와 이제 인터널 카메라 프로세서가 이미지로 뱉어주는 건데, 근데 이제 스마트폰과 웹캠, DSLR 이런 것들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들의 목적은 기존에 있었던 카메라의 목적에서 변질되었어요. 웹캠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스트리밍을 할 때 제가 이제 좀 더 괜찮아 보이게 나오게 하는 색 조정이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폰도 사진을 찍었을 때 실제로 반사돼서 센서에 들어오는 빛하고 이미지로 표현돼서 나오는 색깔하고 다릅니다. 이게 왜 다르냐면은 사진이 이뻤으면은 하니까요. 왜냐면 우리가 셀카를 찍는 이유는 뭐죠? 이제 우리가 그때 사진의 느낌을 담아서 이쁘다는 거를 저장을 하고 싶은 거지, 그때 추억을 저장을 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정말 이 픽셀 단위 하나하나마다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삼성 스마트폰, 아이폰 이런 것들은 실제 빛이 센서에 들어오는 것과 이미지로 표현되는 그 빛의 값이 다릅니다. 비주얼 슬램의 경우는 이쁜 이미지가 들어올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2D 이미지로부터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추정해내는 게 이제 비주얼 슬램의 목적이지, 그 중간에 나오는 이미지들은 이쁘든 안 이쁘든 상관없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비주얼 슬램을 이제 할 때는 비주얼 슬램을 할 때와 이제 CV에서 이미지를 분석을 할 때만큼은 카메라는 단순히 사진을 찍는 도구가 아니라
그 3D 공간 안에서 있는 빛을 측정하는 센서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빛을 정직하게 받아야지 우리가 알고리즘이 더 정확하게 돌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3D 공간의 정보를 더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으니까 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딥러닝 쪽에서 삼성 쪽 이제 그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트레이닝을 했는데 아이폰에서 조금 성능이 떨어져요. 왜죠? 아이폰이 최적화가 덜 됐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이폰이 최적화가 더 잘 되어 있죠. 페이스 1에서 얘기했듯이. 근데 이제 삼성이 뱉어주는 이미지와 아이폰이 뱉어주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삼성에서 트레이닝 된 것들은 아이폰에서 좀 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비주얼 슬램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비주얼 슬램 쪽을 이제 개발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은 로우 레벨부터 디지털 이미지부터 카메라부터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무기가 됩니다. 오로지 알고리즘만 볼 수 있는 거랑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예요. 이제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이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지털 이미지가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얻어지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카메라가 있으면은 카메라가 이제 외부에서 빛이 오고 필터나 렌즈를 통해서 모아진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픽셀 어레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제 각각의 사각형 하나가 이제 빛을 받을 수 있는 센서가 되는데, 이 센서들 하나를 이제 픽셀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위에는 필터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필터는 이제 초록색 색만 바를 수 있는 필터, 파란색 색만 바를 수 있는 필터, 빨간색은 빨간색 색만 바를 수 있는 필터가 되어 있고, 밑에 있는 게 이제 포토 다이오드라는 게 있습니다. 송글씨. 포토 다이오드는 그럼 무엇을 하냐라고 하면은, 포토 다이오드의 역할은 단지 딱 하나예요. 빛을 받으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캐퍼시터에서 전기를 모았다가 전류와 전압으로 바꿔줍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포토 다이오드는 빛의 신호를 이제 전류와 전압으로 바꿔줍니다. 그 후에 이제 이 전류 전압을 이제 캐퍼시터가 잠깐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는 ADC, 줄여서 ADC라고 하는 애한테 이제 보내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볼트였던 시그널이, 그 전기의 볼테지였던 이제 시그널이 이제 디지털 시그널 0에서 255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픽셀을 봤었을 때 가장 어두운 색깔은 0, 빛이 아예 없을 때 이제 가장 밝은 색깔 255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컬러 카메라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러한 이제 바둑판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형태로 되어 있고, 이런 패턴은 저희가 베이어 패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패턴을 통해서 저희가 컬러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요. 이제 빨간색에 대한 영상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군요. 이거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를 사실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에요. 다시 그릴게요. 이거를 이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위에가 이제 필터가 있고요. 이제 이 필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빛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색이 섞인 빛이 들어올 텐데 그 중에서 파란색만 통과를 시켜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 픽셀에는 파란색 빛만 측정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포토 다이오드라는 애가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크게 그릴 걸 그랬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제 파란색을 예시로 해볼게요. 이게 파란색인 색깔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니다, 노란색이라고 할게요. 노란색인 경우는 파란색 필터에 못 들어가서 튕겨나가거나 여기서 다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파란색 필터, 파란색 빛이 들어왔을 때는 문제없이 잘 통과해서 포토다이오드에 전부 다 가요. 그럼 이 포토다이오드가 무엇을 하냐라고 하면은 빛을 이제 전기로 바꿔줍니다. 보통 밀리볼트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볼트지, 전압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압을 이제 ADC라는 친구가 받고 나면은 이게 디지털 시그널, (0에서) 25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죄송해요. 제가 여기 있는 거를 전혀 못 봤네요. 이거를 저기를 조금 조심해야겠어요. 네. 이런 일단 이렇게 ADC가 이제 디지털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컬러 카메라는 베이어 패턴이라는 거를 써가지고 이런 베이어 패턴의 필터를 사용해서 컬러 이미지를 획득을 가능합니다. 컬러 이미지는 어떻게 획득을 하냐라고 하면은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RGB 색상, RGB 카메라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레드, 그린, 블루. 근데 이제 카메라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에 받았던 이거를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RGB로 받아주지 않고 보통 RAW라는 파일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sRGB라는 컬러 스페이스로 매핑을 해서 변환을 해주는데, 이거는 조금 너무 로우 레벨 얘기를 해갖고 네, 지금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을 드려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이게 이제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색깔들, 그러니까 빛의 색깔들인데요. 여기서 여러분 핑크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 댓글로 달아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네, 그러면 그냥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는 자연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색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핑크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핑크란 색이 있다는 거를. 하지만 자연광에서는 절대 핑크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빛은 절대 핑크의 색깔을 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핑크를 보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물체가 핑크색을 갖고 있으니까 빛이 이렇게 반사하면서 핑크색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핑크는 빨간색의 색상과 파란색의 색상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에,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군요. 이거를 물체에 빨간색을 반사하는 애와 파란색을 반사하는 친구가 같이 있을 때 색을 못 고르네요. 이게 핑크라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와서 레드와 블루가 거의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이게 사람의 눈이 봤을 때 이 두 개의 공간상의 차이가 거의 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머릿속에서 섞어서 봅니다. 그게 이제 핑크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자연광에는 핑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지성님께서 역시 핑크는 마음속에 있는 거였군요. 어쩌네. 핑크는 저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전에 이쪽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되게 엄청나게 밝은 색상이 있는 그런 곳에서 슬램을 할 때 이제 정확한 색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레드와 블루에 대한 색을 비율을 정확히 나눠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런 연구도 있었었거든요. 비주얼 슬램을 거기다 도입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고려할 거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러한 로우 레벨 고민거리가 있다는 거 일단 알려드리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디지털 이미지가 이제 어떻게 얻어지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성님께서 재밌는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광원이 있고 여기서 빛이 반사합니다. 그 반사된 빛이 우선은 렌즈를 통과합니다. 렌즈 필터를 처음에 통과를 하고요. 렌즈를 통과를 하면서 빛이 모이게 되고 셔터가 열려 있을 때 그 셔터를 지나가고 아파처라고 이제 조리개 구멍을 통과를 해서 어느 정도의 양만 빛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센서, 여기서는 CMOS response라고 나와 있는데 CMOS 말고 CCD도 가능하고요. 이제 센서의 타입에는 CCD와 CMOS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블로그 글에서 한 번 더 제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카메라 프로세싱이 여기서 돌아가는데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가 인카메라 프로세싱에 대한 거고요. 프로세싱이 다 끝나고 나면은 sRGB라는 S는 여기서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RGB 컬러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보는 색에 들어간 이미지로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우리 이미지에 어떻게 출력이 될 것인가라는 이제 몇 가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이 들어가서 이러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이 보통은 이제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엔딩 포인트, better than reality, 실제보다 더 이쁘다 라고 되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웹캠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작업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머신비전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여기서 멈춥니다. 여기서 멈추는 거를 저희가 옵션에서 정할 수 있어요. 가장 이제 3D 공간에서 받은 정보와 일치하게 만드는 게 이제 머신비전 카메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신비전 카메라를 추천드리는 것도 이유가 이거고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이제 인카메라 프로세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픽셀마다 빛을 받습니다. 포토다이오드가 이거를 빛을 전압으로 바꿔주고 전압이 이제 아까 그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통해서 디지털 시그널로 변화가 되는데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암플리파이어 증폭기를 통해서 ISO 게인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증폭시킬지. 그래서 신호가 요 정도였다고 하면은 너무 이제 작아서 구분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로우 시그널에 대한 프로세싱이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디모자이킹 이거만 연구하신 분들도 계시고 노이즈를 거기서 없애주고 화이트 밸런스와 컬러 스페이스 트랜스폼, 컬러 매니플레이션까지 해주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중요한 거 sRGB 컬러 스페이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색으로 매핑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지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JPEG으로 컴프레션을 해주고 저장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면 이쪽을 정말 깊게 연구하신 분들도 있어요. 보통 이쪽을 저희가 보통 뭐 이제 인카메라 프로세싱, 컬러 사이언스 이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속된 말로 여기를 공부하시는 보고 정말 고인물이다 정말 비전 고인물이다 하시는 분들은 컬러 쪽을 연구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쪽 분들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쪽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비전에 대해서 조예가 정말 깊으시고 이쪽까지 내가 봐야지 내가 비전을 정말 제대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프로페서 마이클 브라운 요크 대학에서 계신 분이고요. 가려지나요? 네.
아슬아슬했네요. 요크 대학에서 계신 분이고요. 현재는 지금 삼성에서 지금 아마 카메라 관련 연구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미지 콘테스트 브라운, 저도 이분 거에서 가지고 왔고요. 네, 이분 자료가 인카메라 프로세싱에 대해서 슬라이드가 200개 정도가 있는데 진짜 좋아요. 인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비전 쪽 이제 로우 레벨 프로세싱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JPEG 컴프레션까지 통하고 나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이미지, JPEG, PNG, 이제 뭐 BMP 그런 파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unsigned byte array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트라고 하면은 8비트의 정보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8비트는 사실 이제 이진법으로 했었을 때 2의 8승, 그러니까 이진법으로 숫자를 표현할 때 8개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수들의 레인지가 되는데, 이게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10진법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256이 됩니다. 그럼 256을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0에서부터 그냥 양수로 0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이제 가장 맥시멈으로 갈 수 있는 게 이제 뭐 최대치라고 하면은 256개의 숫자로 표현을 할 테니까 그럼 0에서 255까지 표현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픽셀에서 밝기를 표현할 때 0일 수도 있고 뭐 12, 100몇, 여기는 안 적히네요. 100몇, 뭐 255 이렇게 쓸 수 있는데 255 이 경우에는 맥시멈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256은 나올 수가 없는 게 되죠. 이거는 이제 미니멈이 되는 거고요. 역시 똑같이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RGB가 있었다고 했으니까 각 컬러 채널당 8비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픽셀에서 R 값도 있을 거고 G 값도 있을 거고 B 값도 있을 텐데 이 각각의 이 픽셀 안에서 8비트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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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RGB 데이터를 표현하려면 한 픽셀당 24비트가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픽스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미지를 넘겨드릴 때는 RGBA를 사용합니다. A는 투명도에 대한 정보인데 얘도 이제 8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RGBA는 이제 84, 32비트가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내 이미지가 RGB인지 RGBA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하시면은 간단하게 이거를 보여드리면은 제가 그냥 아무거나 PNG 파일을 지금 준비를 해놨어요. 제 이거 유튜브 썸네일인 건데요. 네, 유튜브 지금 이 방송의 썸네일인데 여기서 들어가서 속성 들어가서 자세히라고 보시면은 여기 비트 수준의 24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24면은 8 곱하기 3이니까 3채널 RGB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로딩을 나중에 할 때도 이제 데이터를 로딩을 할 때도 실제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읽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세팅을 넣습니다. 얘는 이 unsigned byte array는 3채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이 3채널이면은 3개씩마다 한 픽셀을 의미하겠구나. 얘가 한 픽셀이다. 얘가 한 픽셀이다. 얘가 한 픽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렇게 이건 오픈CV에서 가져서 오픈CV는 RGB가 아니라 BGR을 쓰거든요. BG 그리고 여기 R 들어가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잘못 넣는다고 하면은 이게 막 RGB인데 혹은 RGBA라고 하면은 이렇게 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한 픽셀이고 이게 한 픽셀이고 이런 경우에는 잘못 넣게 되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이미지가 잘못 출력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기님 파팅. 팝핀 다람님 감사합니다. 60만원 저희 해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후원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저희 되는 만큼 후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퇴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그래서 이제 RGB 값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방금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데, 네, 여기 이렇게 이미지 코너를 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각각의 픽셀은 사각형 안에 이렇게
어레이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각각의 이 엘리먼트 하나마다 3개씩 컬러가 들어간다. 이게 RGB고, 흑백 이미지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3채널이 될 필요가 없어요. 단지 하나, 인텐시티만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채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픽셀당 8비트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이거 말고 바이너리도 있는데,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0 아니면 1만 있어도 됩니다. 그건 이제 1비트만 있어도 되는 거고요. 바이너리는 잘 쓰진 않는데, 슬램에서는 그레이스케일을 보통 저희가 많이 씁니다. 네, 이제 그래도 저희가 쓴 하드웨어가 RGB 카메라에서 그레이스케일로 바꿀 때는 RGB 카메라에 어떤 정보가 찍히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가 나타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성 핸드폰에서 만들어주는 RGB 색깔과 이제 삼성 핸드폰에서 만들어주는 색과 iOS에서 만들어주는 색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걸 실제로 캐논 카메라, 니콘 카메라, 소니 카메라 3개의 DSLR로 사진을 찍었을 때 이 3개의 카메라가 모두 똑같은 RGB 값을 가졌다고 했었을 때 나타난 이미지들입니다. 딱 봐도 색이 다르죠. RGB 값이 똑같아도 실제 3D 공간에서 가져온 빛에 대한 정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카메라 회사들이 이 센서가 읽었을 때 나오는 신호인 로우 시그널에서 RGB 시그널로 이제 바꿔주는, 이거를 이제 매핑이라고 하는데, 컬러 스페이스 매핑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계산되는 이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값을 다 회사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유한 값이 이제 그 회사가 표현해내고 싶은 색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니의 색감이야, 이거는 아이폰의 색감이야, 이건 캐논의 색감이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절대 이 회사들은 이거를 밖으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회사의 색감에 대한 비밀이고 기밀 정보니까. 이거를 공개를 하는 회사를 이제 모든 회사들이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하는데 딱 한 곳 공개를 합니다. 그게 어도비에 공개를 합니다. 어도비에. 왜냐면 어도비가 이제 라이트룸이라든지 아니면 로우 카메라 파일들을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로우 카메라 파일을 받고 거기다가 소니의 컬러 프로파일을 씌운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도비만큼은 이런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저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아니고, 단지 이제 저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RGB와 이 사진이 갖고 있는 RGB, 이 사진이 갖고 있는 RGB가 다 똑같은데 실제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다르게 표현을 하니까, 이걸 그레이 스케일로 바꿨을 때 역시 다른 이미지가 나올 거가 이제 뻔하다는 거죠.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슬램을 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아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러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전 세계에 단 하나의 카메라 플랫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는 그냥 있지만, 이런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우리는 써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추세예요.